네, 그럼 다음 주제 대화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대화라는 요 단어는 여러분들 정말 많이 사용하시고, 음, 대화 분석이라는 말도 뭔가 아주 생소하게 들리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워낙 대화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화라는 용어 자체가요. 그리고 혹은 이제 다른 수업에서 국어학 개론이나 혹은 사회 언어학 이런 수업에서 대화 분석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대화 분석이라는 CA라고 이제 Conversation Analysis를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CA라는 분야는 이제 상당히 연구의 역사가 그래도 꽤 오래됐고 또 최근으로 올수록 조금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회 언어학의 한 분야, 담화 분석의 하나의 방법,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언어의 사용을 좀 질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미시적으로 살펴본다는데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 분석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대화 분석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예정이고 또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전사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분석에서는 꼭 이 전사부를 사용을 해서 전사를 하고 또 분석을 하거든요. 보시면 먼저 대화 분석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요. 대화 분석에서 이제 단위 혹은 분석의 단위 혹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턴 테이킹이고요. 말 순서 교대예요. 그래서 순서 교대, 말 순서 취하기 조직 혹은 순서 교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결국 우리가 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혼잣말을 제외하고 뭔가 상대방을 상정을 하고 대화라고 하잖아요. 뭔가 2인 이상이 참여했을 때 말의 길이나 말의 양과 상관없이 어쨌든 말의 한 사람이 말하고 나서 다음 사람이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인 인접상하고 연속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정 조직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대화 분석의 구체적인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여기 제가 예문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세 개의 짧은 대화, 그러니까 말 순서인데요. 보면 다 똑같은 발화가 있어요. 왜 이걸 샀어? 왜 이걸 샀어? 왜 이걸 샀어? 근데 B의 즉 왜 이걸 샀어에 대한 다음 말 순서가 조금씩 달라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왜 이걸 샀어? 라고 했을 때 B가 첫 번째에서는 이게 제일 좋아 보여서 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B는 A의 이 발화를 어떻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 이걸 샀어가 여기서는 결국 의문사 의문문으로 즉 정보를 요구하는 그런 의문문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유를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고 답을 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이걸 샀어? 라고 했을 때 이게 제일 좋아 보여서 그래서 왜 의문문에 대한 이유를 제공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왜 이걸 샀어는 보시면 B의 응답이 미안해예요. 사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걸 샀어라는 응답을 B는 어떻게 해석을 한 거죠? 불평, 비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즉 이제 우리가 흔히 국어학에서 말하는 수사 의문문처럼 쓰인 거예요. 여기서 왜 이걸 샀어는 응답을 기대하고 발화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B의 응답을 봤을 때 A의 발화는 비난 혹은 질책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왜 이걸 샀어를 보면 B가 이게 제일 좋아 보여서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B는 여기서 A의 질문을 맨 앞에서 봤던 파란색 왜 이걸 샀어처럼 정보를 요구하는 왜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좋아 보여서 라고 응답을 했는데 그 다음 말 순서에서 A가 아니 라고 부정을 하면서 네 응답을 틀렸다라는 거죠. 왜 이걸 샀냐고 라고 하는 걸 보면 사실 왜 이걸 샀어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반복을 해서 재질문을 하는 걸 볼 때 B의 응답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암시를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빨간색에서의 왜 이걸 샀어는 사실 요 두 번째 의미였던 거죠. 질책으로 발화를 했던 건데 B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르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파란색에서 왜 이걸 샀어는 B의 응답을 봤을 때 질문 화행이 맞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왜 이걸 샀어는 B의 응답을 봤을 때 불평 화행이에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B가 처음에 질문 화행으로 이해를 하고 초대 아니고 질문이에요. 질문 화행으로 이해를 했지만 나중에 다시 반복을 함으로써 불평 화행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대화를 분석하거나 어떤 발화의 의미를 파악할 때 제가 이미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냥 이 발화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문맥도 알아야 하고 특히 대화 상대방이 이 발화를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화 분석에서는 대화 상대방의 발화, 그 다음에 앞뒤 문맥, 뒷문맥뿐만 아니라 앞에서의 문맥도 이제 발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고려를 합니다. 여기 또 다른 인접상, 즉 대화 말순서 교대가 있는데요. A가 올해 4살 된 아들이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가 네 괜찮아요. 이거 어떤 상황인지 이거 뭐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 추측이 되시나요? 올해 4살 된 아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B 네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떤 상황일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물어봤을 때 이거 똑같은 예문을 주고 물어봤을 때 많이 나오는 응답이 약간 그 소개팅인데 이제 이혼하시 한 번 결혼을 했다가 이제 이혼하신 분들이 이제 재혼을 원할 때 그런 소개팅이다 라는 응답이 있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4살 된 아들이 있어요. 네, 괜찮아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사실 조금 무슨 말인지 잘 어떤 상황인지 모르실 수도 있고 근데 다음 말순서에서 A가 강아지도 한 마리 키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B가 그건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들은 괜찮은데 강아지는 안 된다는 걸 보니 재혼을 위한 소개팅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 답은 뭐 정답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전세를 구하는 혹은 그 월세방을 구하는 세입자와 그 다음에 임차인의 대화였어요. 그러니까 방을 새를 놓는 사람과 구하는 사람의 대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하려고 했던 말은 발화의 의미를 활용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화의 맥락, 대화의 흐름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생각보다 의미론이나 활용론에 있어서조차도 발화의 의미를 파악할 때 자꾸 그 해당 발화, 분석 대상인 해당 발화의 단어의 어휘적 의미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럴 경우에 맥락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고 또 대화 상대방의 발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의 발화에 대한 해석, 앞뒤 문맥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없다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대화 분석에서 사용되는 많이 이제 인용이 되는 예를 제가 한국어로 바꿔온 거고요. 그래서 대화 분석에 대해서 이제 예문을 통해서 잠깐 힌트를 드렸고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화행 이론하고 대화 분석 표를 만들어서 제가 구분을 조금 해놨어요. 근데 이 둘은 공통점이 있어요. 대화 분석 자체는 활용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행 이론이나 화용론, 즉 화행 이론이라고 쓰는 화용론을 포함하는 말이죠. 그래서 화용론이나 대화 분석 모두 이제 언어 사용에 관심이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의 언어 사용이 단순히 어떤 말을 하려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사회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가정은 똑같아요. 막 구조주의 언어학처럼 완전히 서로 다른 분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화행 이론 같은 경우는 제시된 발화가 어떤 행위를 구성하는지를 알려면, 즉 이 발화가 하는 행위가 뭔지를 알려면 어떻게 했었죠? 화자의 의도를 자꾸 파악하려고 했었죠. 화자의 의도를 추측하거나 추상적인 맥락을 우리가 막 이렇게 추측하면서
발화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화 분석은 철저하게 자료 중심적이에요. 화자의 말 순서에 대해서 상대방 화자가 그 다음 말 순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제시된 발화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사회적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주장을 합니다. 이거를 넥스턴 프로시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 발화, 어떤 분석 대상 발화가 있을 때 그 발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 그 사람의 머릿속이나 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한다든지 혹은 추상적인 맥락을 막 떠올려 보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의미는 해당 자료에서 다 나온다. 우리가 굳이 들어가 볼 수 없는 화자의 머릿속에 대해서 추측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대화 분석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화 분석은 화자의 말 순서에 대해서 상대방 화자가 그 다음 말 순서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즉, 모든 해답은 자료에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화자는 이전 발화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다음 말 순서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어떤 발화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대화 분석이고요. 대화 분석은 언어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대화 분석의 창시자들이 있는데 사실 가운데에 있는 이 하비 섹스가 가장 이제 주요 인물인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다가 조금 젊은 나이에 차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동료이자 경쟁자였던 이 셰글로프가 어떻게 보면 살짝 2인자였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뭐 거의 이제 대표격으로 되셨어요. 그래서 아직 UCLA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게일 제퍼슨 같은 경우는 이 섹스와 셰글로프의 제자였어요. 근데 제자인데 굉장히 그 중에 똑똑한 제자죠. 그래서 이분이 일단은 그 우리가 대화 분석에서 사용하는 여러분 전사 과제 하실 때 쓰셨던 그 전사 부호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연구도 수행을 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3인방입니다. 이분들이 다 약간 또 영어를 어렵게 쓰세요. 이 셔글러프 같은 경우 굉장히 논문을 많이 그래도 꽤 많이 쓰시는 편인데 너무 글이 어렵다는 좀 단점이 있어요. 네. 대화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사람은 그 사회학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회학 중에서도 이제 언어에 좀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사회 언어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학에서 시작을 했고요. 사실 사회학을 여러분이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회학은 기본적으로 그 양적 연구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전통적으로 그런 계량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사회 언어학 시간에 왜 사회적 변인으로 이렇게 살펴본 그 사회 계층, 사회 이동성, 뭐 종교, 문화, 일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사회학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가 법률이나 근대성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양적 연구를 많이 하는 분야가 사회학인데 근데 사회학이라고 무조건 양적 연구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질적 연구를 하는 그런 학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규모 현상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하는 Detailed Study of Small Phenomena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소규모 현상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인간이 행동을 하는 방식과 인간이 행동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상을 이해하는데 큰 공헌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규모 우리가 앞서서 상호작용, 뭐 사회언학 이런 데서 봤던 것처럼 소규모 현상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양적 연구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작은 현상에 대해서 소규모 현상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연구를 하는 게 생각보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행동하고 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대상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에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런 소규모 현상 중에서도 언어 현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회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사람은 대화에 항상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를 구성하고 인식하는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음, 어, 사회학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언어학의 한 분야로 거의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대화 분석 관련된 논문이 나오는 학술지나 저널도 대부분 언어학 관련 저널이에요. 사회학 관련 저널에서는 좀 찾기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 분석의 목표는 약간 굉장히 인문학적이고 또 디테일하고 굉장히 질적이고 또 그렇긴 한데요. 자연스러운 일상 대화에서 볼 수 있는 조직적인 논증 과정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무질서하고 불완전해 보이고 우리가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뭔가 체계가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화나 말을 통해서 다양한 일상의 사회적 행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말하는 사람들이 상호작용적으로 서로 인지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화 분석가들은 대화에는 질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orderliness라고 되어 있는데 일상 대화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아무 말이나 우리가 막 하는 그런 무질서하고 불완전한 형태로 보지 않았고요. 그 자체로 분석 가치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대화 안에서 우리 인간의 사회성 에 대한 여러 가지 단면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또 사회적 상호작용의 모든 측면은 질서가 있고 조직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대화를 보면 어떤 조직이 있고 어떤 체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참여를 하려면 이제 기술이 필요한 활동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본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는 대화 분석의 연구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쉽게 예측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대화 분석자들은 아까 제가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험주의자적 혹은 자료에서 모든 것이 있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대화를 수집해서 조직하고 분석을 하는 방법을 취하고요. 특히 이런 연구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경험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실제 대화를 대상으로 하고요. 이 화자들이 사회적 행위를 해나가는 과정을 분석자의 시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분석자가 어떤 이론을 자료에 끌어들인다든지, 혹은 이 사람은 여기서 이런 의도로 말을 했을 거야를 추측을 하지 않고요. 화자의 시각에서 미시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경험적인 태도를 취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마이크로 어나리시스를 한다라는 게 이 대화 분석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적 접근, 미시적 분석 이게 대화 분석 연구 방법의 이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화 분석은 대화자들이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언어를 사용해서 상호작용하는 행위를 구성해가는 과정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자연스러운 맥락, 언어 사용,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다 키워드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과정에서 대화자들이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언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통해서 어떤 체계가 있는지 이거를 대화 참여자, 연구자의 시각이 아닌 대화 참여자의 시각에서 파악하고자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석은 실제 자료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분석을 하기 전에 이미 있는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의 근거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이 발언은 어떻게 말해졌는가, how it was said에 관심을 갖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를 서로 이렇게 말순서를 교체하면서 관리를 하고 또 하나의 발화가 다른 발화와 어떻게 관련이 되고 또 주제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주제가 소개가 되고 또 어떻게 주제가 전환이 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용적인 접근법 맞아요. 언어 사용, 언어를 분석하기 위한 화용적인 접근법인데 그 접근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갈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도 좀 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자료 중심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시적이고 디테일하고 작은 거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게 좀 적성이 안 맞는 분들은 대화 분석을 좀 많이 싫어하시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구의 자료는 무조건 실제 대화예요.
실제 대화를 녹취하거나 녹화를 해서 전사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고요. 또 이 작업 자체가 여러분이 과제를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대화 분석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쨌든 대화 분석은 일상 대화가 대화 분석의 기본 분석 대상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적 근거 없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뭐 드라마 대본이라든지 혹은 연구자가 지어낸 그런 예문 이런 것들은 자료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구자의 기억이나 정보 제공자의 시각에 의존해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 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일상 대화와 제도 대화를 나누어서 살펴보는데 그 일상 대화와 제도 대화 중에서도 일상 대화가 더 원초적인 맥락, 인간의 사회성을 살펴볼 수 있는 더 원초적인 맥락이라고 여기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뭐 제도 대화를 뭐 경시하거나 연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일상 대화를 이제 약간 뭐랄까요, 디폴트로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도 대화를 포함한 더 넓은 범주의 발화 맥락이 분석 대상이긴 하고 사실 제도 대화 부분이 좀 더 연구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최근에는. 그래서 방금 이제 제도 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이거 살펴본 적이 있기는 하지만 제도 대화는 영어로는 이제 institutional talk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제도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어를 다 잘하시니까 인간의 사회적 상호행위가 복잡해지면서 뭔가 규범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의 특정한 요구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필요에 의해서 수립된 사회적 장치고 예를 들면 뭐 학교, 법원, 병원, 뭐 행정기관 이런 데서는 일어나는 대화는 다 제도 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상 대화가 아닌 제도 대화의 특징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또 제가 언급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제도 대화는 참여자들 중에 적어도 한쪽은 혹은 양쪽 다 그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 정체성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라면 법리에 맞게 대화를 할 때도 대화의 스타일이라던가 어휘의 선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해당 제도에 맞게 선택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도적 상호작용은 그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따라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별한 제약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법정 대화를 예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말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판사가 누가 말할 건지를 정해줘요. 그렇죠? 근데 일상 대화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거의 없죠. 그것들이 일종의 제약인 거죠. 그렇게 말 순서를 정한다든지 특정 어휘만 사용한다든지 혹은 누가 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정해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적 상호작용이 가지고 있는 제약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예를 살펴보면 119 긴급 상황실 전화 대화라든지 병원에서의 대화, 기업 회의, 뭐 혹은 교수 회의, 법정 대화, 교실 대화, 결혼식, 세례식, 장례식 같은 의식에서의 대화 이런 것들은 다 제도적인 대화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화들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친구랑 수다 떨 때와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이 좀 다른지를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보여드렸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뭐 보여드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지금 119 상황실, 한국어로 치면 119고 이거는 미국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그 911 상황실이에요. 전화 대화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누가 말을 하고 있는지가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911이 이제 119 대원이고요. 911 대원이고 C가 caller, 전화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911 이거 한번 쭉 보세요. 이 자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제가 막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좀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걸 확인할 길이 없으니
좀 그렇긴 하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 대화 상황에서 911이 전화를 받는 구조대원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응급실입니다. 응급실이 아니라 뭐죠? 119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가 네 이렇게 대답했고, 그다음에 4에서 누가 내 차를 기물훼손을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기 vandalize라는 이 약간의 특수용어를 썼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6부터 13까지는 이제 주소가 뭐냐, 그게 집이냐 아파트냐, 이름이 뭐냐, 너 이름 스펠링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부터 16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조대원을 보낼게 라고 했더니 이제 고마워요 하고 끝나는 요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대화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점선이 있는 거에서 눈치를 채셨지만 약간 구조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짧은 대화에서도 17줄밖에 안 되는 거면 상당히 짧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나눠볼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일단 구조를 보기 전에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는 순서 교대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우리 일상 대화를 생각해 보면 질문자고 답변자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따가도 또 내용이 나오겠지만 질문자 답변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유자재로 이제 순서 교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 대화인 911 대화를 보시면 질문을 하는 사람과 답변을 하는 사람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쵸? 요 특히 6하고 13 요 부분에서는 911 대원은 질문만 하고 전화를 건 사람은 답변만 해요. 일상 대화라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일 수 있지만 지금 이거는 911 전화라는 제도 대화이기 때문에 아주 정상적인 거죠. 이런 제약이 있는 거죠. 원래 제도 대화이기 때문에 원래 이런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이제 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 답변의 순서가 필요한 거죠. 제도 대화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구조,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까 한 5개 정도로 나눌 수 있었죠. 그래서 도입, 오프닝이 있고요. 또 오프닝도 보면 여보세요라고 이렇게 아니면 우리 핸드폰 이렇게 응 하고 전화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기관을 대표해서 여기 911입니다 라는 답을 하는 것도 이제 특징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바로 요청으로 들어가요. 사실 우리 일상 대화에서는 요청이라는 화행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이제 이건 제도 대화이기 때문에 바로 기관의 목적에 맞는 그런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문문의 연쇄, 아까 살펴봤었던 의문문의 연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청에 대한 대답이 여기서 나오죠. 누가 내차 기물 파손했으니 와달라 그랬더니 알겠어 우리가 갈게 라는 대답을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클로징 종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도로 구조를 잡아볼 수가 있고 사실 이 911 대화 장난 전화가 아닌 이상 진짜 뭔가 구조 요청을 하는 대화인 경우에는 이런 대화가 거의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걸 여러분이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911에 전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사용에 있어서도 이 제도 대화에서는 좀 특징이 나타나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건데 뭐 우리가 누가 내 차를 부셨어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지 누가 내 차 기물 파손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용어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 911이 we will send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내가 아니고 저희라고 해서 이제 기관을 대표해서 내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도 대화를 보여주는 제도 대화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화 받을 때 이거 기관을 대표하는 이런 전화 받는 방식 이런 것도 제도 대화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제도 대화는 일상 대화와 다른 이런 구조들,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다른 수업에서 들려드린 적이 있어서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 녹취파일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걸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거 가지고 정말 말이 많았어요 당시에. 그래서 들으시면 화가 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사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화가 좀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대화를 들어보시면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는 게 느껴지기는 해요. 한번 보실까요? 이 상황을 조금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전에 이제 경기도 도지사였던 김문수라는 분이 이제 119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119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김 지사가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라고 했어요. 소방관이 여보세요? 소방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지사 여보세요.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소방관이 무슨 일 때문에요? 김지사 119 우리 남양소방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름이 누구요?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신 건데요? 내가 도지사인데 이름이 누구요? 여보세요. 지금 전화 받는 사람이 누구요?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이름이 누구냐고 말을 하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름이 누구요? 이 사람은 이름이 누군지를 반복. 이 사람은 왜 때문에 전화했냐? 왜 때문에? 네. 무슨 일 때문에 전화했냐?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가 사실 앞으로 나가질 않고 있죠. 이 반복을 하다가 그냥 소방관 전화를 끊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전화를 건 사람은 119에 전화를 해놓고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내가 도지사다. 내가 도지사다. 내가 도지사다. 이걸 반복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이름이 누구예요? 이거를 계속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소방관 같은 경우는 무슨 일 때문에 왜 전화했냐 이것만 이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녹취 파일 두 번째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이 김문수 이분께서. 그랬더니 이제 아까 전화 받던 사람 관등 성명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방금 전에 전화 받은 사람 누구야? 라고 했더니 소방관이 다시 여보세요. 지금 119로 하셨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라고 하면서 약간 이 기관의 목적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약간 문제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 제도 대화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상황이 이게 공개가 돼서 상당히 이제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고 현재도 그렇긴 한데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약간 이거 갑질하는 거냐? 도지사면 도지사지. 왜 지금 119 업무해야 되는데 왜 방해를 하고 계속 왜 자꾸 이름을 대라고 하냐? 이건 전형적인 갑질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처음에 완전히 퍼졌었다가요. 또 나중에는 어쨌든 행정기관이고 정부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기도의 도지사고 어쨌든 상급자가 전화를 하면 관등 성명을 대는 게 맞기는 하대요. 그게 매뉴얼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소방관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라는 그런 반박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요. 김문수 씨는 뭐라고 지금 무슨 직책인지 모르겠네. 그 김문수 요 분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한 거는 이게 잘 됐냐 잘못됐냐의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뭐 정치적인 의도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서로 지금 대화의 목적이나 내가 대화를 하려는 목적 혹은 이 사람이 지향하고 있는 대화가 달라요. 그쵸? 그래서 이 119 소방대원은 이 제도 119 전화라는 제도의 목적에 충실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발화가 나오는 거고 이 김문수 이 전 경기도 도지사는 내가 경기도 도지사고 상급자로서 전화를 한 것이다에 이제 오리엔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국 제도 대화라는 것은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기관의 목적과 긴밀히 관련이 되고 업무와 관련된 특정 제약이 따르는데 이거를 서로 다르게 이제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 대화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기타 대화 자료가 나오는 그 대화 분석은 무조건 실제 자료를 수집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대화 자료는 그런 실제로 수집한 일상 대화예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잖아요. 인터넷 시대고
인터넷 시대라는 말도 이제 너무 이제 오래된 말 같고 SNS 시대에 온라인 통신이 이제 정말 이제 보급이 많이 됐고 더군다나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의 지금 의사소통이 더 온라인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네, 이런 대화 무슨 실제 대화만 고집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그래서 직접 녹화한 자료 외에 활용할 수 있는 구어 자료들 또 대화 분석에서 많이들 대화의 이제 자료로 분석의 자료로 삼는 것들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디어 대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미디어 방송 대화죠. 라디오나 TV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장르를 이제 차지할 만큼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제 미디어 담화를 분석하실 때 주의할 점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방송을 위해 제작되었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를 두셔야 하고요. 대신 이제 장점은 자료 수집이 훨씬 수월하고 뭐 저작권이나 프라이버시 문제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점 이거는 대중을 위해서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 쓰면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구어 자료 중에 수집이 제일 용이하고 사실 음질의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이 실제 대화를 저기 수집해서 녹음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음질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연구자들이 쓰거나 방송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약간 전문가용 녹음기를 쓰지 않고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면 아무리 요즘 핸드폰의 뭐 기능이 좋아졌다고 해도 조금 음질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 그러니까 그런 미디어의 장점 외에 이제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매개체 항상 이 카메라가 앞에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대화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기네들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나중에 방송으로 나갈 것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선택이나 말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다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무슨 음, 뭐 비속어의 사용이라든지 혹은 말하는 방식 이런 스타일이 다 정제돼서 나온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화 참여자들은 편집이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장르의 관행에 익숙한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카메라에 의해서 형성된 대화를 하고 카메라의 존재를 인지한 상태로 카메라를 위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담화를 사용하실 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분석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게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미디어 담화를 사용하실 때는 그런 라디오나 그런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을 하시도 크게 문제 없는 걸로 이제 대화 분석에서는 판단을 하고 하지만 이제 드라마 나 영화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작가나 작가들의 그런 대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의 영상물은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능 같은 경우도 대본이 있죠. 당연히 대본이 있는데 어쨌든 그 발화 자체는 대화를 막 외워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디어 장르라는 특징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실제적인 대화로 간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말 많이 요즘에 연구되는 자료가 인터넷 자료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그 CMC라고 컴퓨터 메디에이티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아예 하나의 큰 장르로 아예 이제 확립이 됐어요. 그래서 뭐 SNS 채팅이라든지 이제 요즘에는 좀 덜 사용하시지만 예전에는 그런 뭐 네이톤이나 MSN 뭐 스카이프 이런 거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카카오톡 대화 혹은 뭐 휴대폰 메시지 뭐 그 다음에 대화 분석에서 이메일이나 무슨 인스타그램 자료는 이제 약간 상호작용성이 약간 떨어진다 생각해서인지 많이 언급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큰 이제 많이 주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고 사실 줌 같은 거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영상회의를 하거나 강의하는 것도 분석의 대상이 될 것 같고 사실 곧 논문들이 막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채팅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이것도 장점이 문어 전사물을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죠. 어쨌든 우리가 발화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어쨌든 글로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료 수집이 좀 쉽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빈도나 통계를 살펴보기도 용이하고 뭐 윤리적인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도 사실 좀 덜 복잡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화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뭐 카카오톡, 뭐 거의 채팅처럼 사용되는 뭐 라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 대상으로 지금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